1942년에 출시된 책 한 권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류학자이던 로버트 징이 식목사의 일기를 자신의 해석과 함께 담은 책이었는데요. 아니, 글을 얼마나 잘 썼기에 고작 한 남자의 일기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20년) 동인도 메디니푸르엔 조셉 싱이라는 목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전도활동을 위해 집을 나섰죠. 오늘 그의 목적지는 고다무리 마을이었습니다. 고다무리 마을은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전도 중 싱은 어수선한 이유가 마을 근처에 나타난다는 괴물 탓임을 알아내었죠. 그는 호승심 탓인지 호기심 탓인지 아님 그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인지 마을 사람들과 즉석으로 팀을 꾸려 마을의 괴물을 퇴치하러 나섰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나선 싱과 마을 사람들은 한 늑대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무리 안엔 실제로 괴물로 보이는 생명체가 있었죠. 싱과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늑대굴까지 괴물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늑대들을 모두 퇴치한 후 그 괴물을 구출해내었는데요. 그 괴물은 실오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은 어린 2명의 소녀였습니다. 한 명은 8살 정도 돼 보였고 한 명은 고작 18개월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싱은 고아원을 운영 중이었기에 이들을 걷어들이기로 하고 큰 아이에게 카마라, 작은 아이에게 아마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으며 2발이 아닌 4발로 걸어다녔다고 하죠. 또한 음식을 먹을 땐 손이 아닌 입을 음식에 가져다 댔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고기만을 먹는 등 도저히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저 2마리의 야생 늑대와 같았다고 하죠. 그러던 중 아마라는 1년 만에 인간 세상에 적응을 못하였는지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이후 카마라는 8년간 더 생존하였는데요. 그동안 싱 목사는 카마라에게 언어와 각종 인간의 문화를 가르치려 하였죠. 하지만 카마라가 죽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는 단 45개에 불과하였습니다. 9년 동안 말이죠. 마치 소설 같은 늑대 소녀 이야기, 발달 심리학의 통념을 뒤흔든 새로운 사실들, 싱 목사의 일기는 말 그대로 흥행보증 수표였습니다. 심지어 싱 목사의 일기는 디테일하였는데요. 일기의 내용 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네요. 한날 이질에 걸린 아마라를 치료하기 위해 구충제를 먹인 에피소드인데요. 구충제를 먹인 아마라와 카마라에게선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15cm의 붉은 기생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15cm의 새끼손가락만한 기생충이 나왔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잠시만요. 아마라에게선 그 기생충이 무려 18마리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카마라에게선 무려 118마리가 나왔다고 하죠. 어린 소녀의 장에서 새끼손가락 두께의 15cm 기생충이 118마리나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심리학, 늑대 소녀와 숨은 진실 편입니다. 늑대젖을 먹고 자란 소녀를 구출해왔는데 완전 늑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인간 사회로 기화시키려 했지만 불가능하였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의 모방과 학습 능력 그리고 성격 형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로서 많이 인용되어져 왔죠. 교과서에까지 실린 이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권위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접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했죠. 당시 징의 책이 나오기 전 아놀드 게젤이라는 발달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가 싱 목사의 일기를 다룬 책을 출간하였었습니다.
최고 권위자가 그렇다니 사람들은 믿고 간 거죠. 하지만 게젤의 책은 여러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밭일을 하려고 아이를 잠시 풀밭에 두었는데 과부 늑대가 그 아이를 물어갔다. 카마라는 그렇게 7년간 늑대의 손에 건강히 자랐고 과부 늑대는 7년 후 새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마라였다. 게젤의 책엔 이러한 내용이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게젤 박사는 구출 전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늑대 소녀들의 부모님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아이들의 나이조차 식목사의 어림짐작만이 있을 뿐 그 어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숫자들과 재밌고 그럴듯한 스토리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신뢰감을 심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늑대가 애정 넘치는 어머니로 각색되기엔 우리 인간은 늑대의 젖조차 분해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이 정도 필력이면 소설가로 데뷔하셔도 손색이 없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는 시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게젤의 책엔 카마라와 아마라의 사진들이 시기별로 게재되어 있었죠. 연도마다 찍혀있는 생생한 늑대 소녀들의 사진. 그 당시 이걸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카마라와 아마라를 데려온 직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식목사는 구출 당시 아이들의 크기로 8살과 18개월이라는 나이를 정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대학생 100명을 상대로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압도적으로 5살, 6살이라는 대답이 많았죠. 그리고 대낮에 허허벌판에서 잠에 든 모습 또한 이상합니다. 야생의 늑대는 대낮에 잠을 잔다고 해도 그늘진 곳이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잠을 잡니다. 야생의 습성은 이렇게 밝고 무방비한 곳에서의 취침을 허용하지 않죠. 야생의 늑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설정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또한 책에 게재된 여러 장의 사진은 모두 다른 연도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날 같은 공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식목사는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책을 출판한 진과 게젤조차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식목사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식목사에게 수없이 많은 자료를 오로지 편지로만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식목사는 이 압박에 못 이겨 여러 증거 자료를 보내야만 했고 편지기에 위조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어쩔 땐 가볍게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도 하죠.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부풀려질지 식목사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의구심을 느낀 게 우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책을 읽은 몇몇은 인도로 식목사를 찾아 나섰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식목사와 아마라, 카마라는 이미 죽은 후였고 식목사의 아내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하죠. 또한 식목사가 아이들을 숨겨 키운 탓에 그 아이들에 대한 소식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모두 뒤진 끝에 아마라와 카마라를 기억하던 마을 사람들을 몇 명 발견할 수 있었죠. 그들의 증언은 아주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저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식목사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말도 있었으며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는 말도 있었죠. 한 지질학자는 보다 못해 직접 고다무리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다무리 마을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의 직업은 지질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라와 카마라를 다룬 최초의 마을신문 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곳엔 완전 생뚱맞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호랑이 굴에서 아이들을 구출하였다는 기사였죠.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적혀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마을 사람들을 조사하였을 때
호랑이굴에서 아이들을 구출하였다는 증언을 받기도 하였었는데요. 호랑이굴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왜 늑대에게서 키워졌다고 된 것일까요? 싱목사의 일기는 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사진들은 왜 조작되어 보일까요? 아니, 모든 걸 떠나서 애초에 늑대 소녀가 실존하긴 했을까요? 우리의 설화엔 호랑이가 많이 나옵니다. 인도의 설화에선 늑대가 많이 나오죠. 특히 예전부터 야생아의 이야기엔 늑대가 빠지질 않습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한 호물루스와 레무스가 최초로 늑대에게 자란 야생아들이죠. 또한 러디어드 키플링이 쓴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가 늑대에게서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키플링은 인도 출생이며 정글북은 이 일기가 적히기 10년 전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는 발달 심리학이 생득설, 즉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정해진다는 가설에서 환경설,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가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죠. 뭔가 묘하죠. 싱목사의 일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눈에서 푸른빛이 나왔다. 4발로 뛰는데 속도가 2발로 뛰는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다. 생고기만을 먹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안구구조상, 근육구조상 푸른빛이 난다거나 4발로 2발보다 빠르게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늑대는 생고기만을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잡식성 동물이죠. 이는 마치 늑대에게 자랐기를 아이들이 마치 늑대 같길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싱목사의 서재엔 수많은 야생아 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수상하고 저는 아마 조작이 많이 섞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통째로 조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권위와 이미지 그리고 소설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논리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요즘은 정보가 차고 넘치죠. 그리고 정보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세뇌당하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죠. 이럴 때일수록 타인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시야를 넓혀 정보를 더 멀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면 자신의 집단이 아닌 진짜 생뚱맞은 타인의 의견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세뇌에 대한 더 자세한 뇌 이야기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